창문으로 내다보는 거리. 1942년 12월 13일 일요일. 키티, 나는 지금 커다란 사무실에 편히 앉아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단다. 저녁 때지만 방 안은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은 환해. 여기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광경은 정말 기묘해. 모두 바삐 서둘러 지나가고 있어. 자전거를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도를 내기도 해. 이 근방 사람들은 별로 깨끗하지 못해. 특히 아이들은 더러워서 옆에 오는 것도 싫을 정도야. 빈민굴의 아이들인 것 같아. 나는 그 애들이 떠들어대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오후에 언니와 목욕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로 저 애들을 하나하나 낚아 올려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만들어서 입혀 돌려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하며 말을 꺼냈더니 언니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질 걸 뭐 하고 말하더라. 나는 농담을 한 거였는데 이 밖에도 구경거리가 있지. 자동차, 보트, 기차 등. 나는 특히 전차가 지나갈 때 울리는 소리를 좋아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뻔하지. 유대인의 일에서 식량에 관한 일, 식량에 관한 일에서 정치에 관한 일, 이런 생각들이 회전목마처럼 머릿속을 빙빙 돌고 있을 뿐이야. 유대인. 나는 어제 커튼 사이로 유대인을 두 사람 보았어. 그리고 눈을 의심했지. 나는 그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불행을 보고 있는 듯한 무서운 심정이 되었어. 은신처 바로 맞은편에 보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엔 뱃사공 가족이 살아. 그 집에는 덮어놓고 지저대는 강아지가 있어. 우리는 짖는 소리와 배 위를 뛰어다닐 때 보이는 꼬리만으로 이 강아지를 알고 있어. 어머나, 비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사람들이 모조리 우산 밑으로 숨어버렸어. 그 밑에 흔들리는 비옷과 가끔 누군가의 모자 뒤끝이 보일 뿐이야. 이제 내려봐도 별 것이 없어. 차츰 지나가는 여자들이 누구인지 첫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 감자를 가득 이고 있고 아니면 뒤꿈치가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또는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 그 여자들의 얼굴은 어두울 때도 있고 명랑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남편의 기분에 달린 거겠지? 않네. 42년 12월 22일 화요일. 키티, 은신처의 거주자는 크리스마스에 한 사람당 4분의 1 파운드의 버터를 특별 배급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었어. 신문에는 반 파운드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배급 전표를 받을 수 있는 행복스러운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 유대인은 모두 8명으로 넉 장의 암그레 전표밖에 없으니 한 사람당 4분의 1 파운드밖에 안 되는 셈이지. 우리는 저마다 버터를 무엇이든 유용하게 쓰려고 고민 중이야. 오늘 아침에 비스켓과 케이크 2개를 만들었어. 위층에서는 모두 바쁜 듯이 수선을 피우고 있어. 엄마는 나에게 청소가 끝날 때까지 3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 판단 아주머니는 갈비뼈를 다쳐서 온종일 끙끙 앓으면서 누워 계셔. 아무리 붕대를 갈아 떼어주고 간호를 해주어도 불평만 하고 말이야. 아주머니가 빨리 다 나아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건 진심이야. 아주머니는 사실 보기 드물게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또 쾌활한 분이야. 뒤쉘 씨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나 쉬쉬 소리를 하는데 요즘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쉬쉬 소리를 연발해. 침대에서 돌아 누울 수도 없어. 다음부터는 나도 뒤쉘 씨에게 쉬쉬 소리를 해주어야겠어. 아침 일찍, 더구나 일요일에 뒤쉘 씨가 체조를 하려고 전등을 켜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체조는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이 지루하게 느껴져. 그러고 있으면 침대가 작아서 덧대어놓은 침대 머리맡에 의자가 줄곧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해. 마지막엔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고 팔을 두세 번 힘차게 흔들고는 옷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단다. 이제 끝났나 싶으면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둔 넥타이를 집으려고 또 의자를 밀어내거나 부딪히지. 하지만 노인들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겠어. 이야기한다 해도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복 계획, 관로 속에 불을 끈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옷을 감춘다든가 하는 것 등 그 보복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했어. 이제 나도 퍽 얌전해진 것 같아. 이곳에 있는 한 어른들에게 복종하고 입을 다물고 집안일을 돕고 얌전히 있고 고집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성에 호소해야 해. 그 밖의 모든 것에
너무 급히 머리를 써버려서 전쟁이 끝나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않네.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1943년 1월 13일 수요일. 키티. 오늘 아침에는 또 마음이 산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바깥 세상은 온통 공포와 불안에 차 있어. 밤이나 낮이나 비참한 유대인들이 가방 하나와 돈 몇 푼밖에 지니지 못한 채 끌려다닌단다. 도중에서 그들은 이런 소지품마저 빼앗긴다는 거야.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은 따로따로 나뉘어 가족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는 간 곳이 없고 여자가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집에 못이 쳐져 있고 가족은 온데간데 없다는군. 네덜란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이 독일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지. 이렇게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매일 밤 몇백 대의 비행기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서 독일의 도시를 폭격하러 가고 그 도시들은 폭탄 세례로 뒤집혀 버리게 마련이야. 소련과 아프리카에서는 매 시간 몇백 몇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아무도 이것을 피할 도리는 없지. 온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전황은 연합군 측에 이롭게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언제 끝날지는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운이 좋아. 몇백만이라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운이 좋지.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해. 우리는 말하자면 돈으로 살고 있는 셈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전쟁의 파괴를 피한 이들을 돕기 위해 절약해야 할 텐데 전쟁이 끝난 후에 새로운 옷과 구두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이기적이야. 이 근처에 뛰노는 아이들은 얇은 셔츠를 입고 나막신을 신었을 뿐 윗도리도 모자도 양말도 없어. 그 애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 애들은 허기에 지치면 공복감을 채우려고 오래된 당근을 질겅질겅 씹어대. 그리고 추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추운 거리를 지나 학교에 가면 한층 더 추운 교실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네덜란드 사람들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져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빵 한 조각을 구걸하고 있어. 전쟁이 가져온 불행에 대해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더 한층 더 비참한 심정으로 만들 뿐이야. 우리는 불행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기다리고 있어. 아니, 온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눈앞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 않네. 1943년 1월 30일 토요일. 키티. 지금은 화가 치밀어 속이 끓고 있어.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 엄마는 단단한 활줄로 내 몸을 겨냥해 힘껏 잡아당긴 화살처럼 계속해서 심한 말을 퍼붓고 비웃는 얼굴로 악담과 비난을 내뱉기 때문에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달려들고 싶어. 언니에게나 판단시나 디셸씨 아빠에게까지 제발 나를 내버려둬요. 하룻밤쯤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지 않게, 머리가 아프고 눈이 붓지 않게 해줘요. 그런 일은 전부 잊게 해줘요. 하고 부르짖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들에게 나의 절망적인 심정을 알려서는 안 돼. 나의 고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들의 동정과 선의의 농담을 참을 수 없어. 동정받거나 농담을 들으면 더 날카롭게 소리 지르고 싶어. 가만히 있다면 우습다고 놀려대고 말대답을 하면 금방지라고 해.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능청맞은 거고 피곤하다면 게으르다고 하지. 조금만 더 먹으면 욕심쟁이고 그 밖에도 멍청이고 급쟁이고 간사하고 등등 다 말하기도 부족해. 하루 종일 내가 듣는 소리는 미운 갓난아기라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웃어버리고 말지만 사실은 그런 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성격을 주셔서 남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지만 소용없지. 나도 타고난 성격이 있고 그것이 나쁘기만 할 리는 없을 거야. 나는 그들이 감히 짐작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 모든 것을 웃어넘기는 이유는 그들에게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이유 없이 부당한 구정을 듣고 나서 몇 번 엄마에게 뭐라 해도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쨌든 난 희망 없는 애잖아요. 하며 발끈해서 떼던 적이 있어. 그럴 때면 한 이틀 정도는 버르장머리 없는 애라며 본체도 안 하시다가 곧 잊고 다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해주시지. 하지만 하루는 얌전히 굴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아주 말괄량이가 되어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난 중간 정도의 태도를 지키려고 해.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내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해두어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나를 대하듯 그들에게 그만하게 굴어보고 싶어. 정말 그래 봤으면 안내. 1943년 2월 5일 금요일. 키티, 그동안 우리의 불화에 대해서 쓰지 않았지만 사정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디셸씨는 처음에 우리가 예사로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요즘은 면역이 될 만큼 익숙해지셨어. 언니와 패트는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야. 모두 자기들의 분수를 알고 점잖아졌어. 그래서 어른들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너는 언니나 패트가 하는 걸 모르니? 너도 좀 닮아봐라 하고 나를 나무라셔. 천만에. 나는 조금도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언니는 너무 수동적이라서 무슨 말을 들어도 화를 낼 줄 모르고 남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성격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억지로 자기 태도를 변명한다고 모두 나를 비웃을 거야. 식사 때의 분위기는 어색하기 마련이야. 다행히 슈퍼 손님이 동석하고 있을 땐 잠잠해. 슈퍼 손님이란 가끔 점심을 대접받는 사무실 직원들이야. 오늘 점심 때 판단 아저씨는 언니가 음식을 조금씩밖에 먹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어. 너 마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말했더니 항상 언니 편을 드는 엄마가 큰 소리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하고 소리치셨어. 아저씨는 그만 모안해져서 얼굴을 붉히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 그 밖에 우스운 일이 곧잘 생긴단다. 며칠 전에 판단 아주머니는 자기가 아버지와 퍽 사이가 좋았으며 바람둥이였다고 이야기하고는 점점 신이 나서 그래서 말이에요. 남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얘야 그런 때는 그 남자한테 아무개시 제가 숙녀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내 말을 알아들을 거다. 내 말을 알아들을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어. 패트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가끔 우리를 웃겨줘. 그는 외국어에 열심이지만 어떤 때는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수가 있어.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 손님이 와서 화장실에 물탱크를 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는 참지 못하고 용본을 보고 나서 대신 화장실 문에 SVP 가스라고 써붙여 놓았다니까. 물론 가스 조심이란 뜻을 아는 체 하느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사실 SVP는 프랑스어로 부탁합니다 란 뜻이거든. 안내. 1943년 2월 27일 토요일. 키티. 아빠는 곧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셔. 처칠은 폐렴에 걸렸지만 호전되고 있고 자유를 사랑하는 인도의 간디는 몇십 번째의 단식을 계속하고 있대. 판단 아주머니는 운명론자라고 자칭하며 태연한 체 하지만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일 겁을 내는 것은 누구일까? 헨크는 신부님이 신도에게 보낸 편지 4번을 가져다 주셨어. 그 편지는 아주 훌륭하고 고무적인 거야. 네덜란드의 국민들이여 쉬지 맙시다. 국가와 국민과 종교를 해방하기 위해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자비를 베푸시오. 그리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따위의 말은 그들이 언제나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말이야.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그리고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우리의 은신처를 클라레르시나 코프하이스 씨에게 아무 말도 않고 팔아버린 거야.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가를 데리고 집을 살펴보러 왔어. 다행히 코프하이스 씨가 있어서 은신처를 빼놓고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어. 통로의 문 열쇠를 잊어버리고 왔다고 둘러댔더니 주인은 그냥 돌아갔대. 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은신처를 보고 싶다고 하면 끝장이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염려는 없을 거야. 아빠는 나와 언니를 위해 판매용 색인 카드 상자를 비우고 새로운 카드를 넣어주셨어. 우리가 읽을 책의 제목과 저자를 카드에 써 넣는 거야. 나는 이 밖에 외국어 단어를 적어 놓는 조그만 노트를 받았어. 요즘 엄마와의 사이는 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는 되지 않았어. 아빠는 무언가 걱정거리가 생기신 모양인데 예전 그대로의 인자한 아빠야. 새 버터와 마가린이 배급되어서 각자의 접시에 조금씩 담겼어. 판단 아주머니는 언제나 이런 것을 불공평하게 나누어 놓는단다.
아빠는 말다툼이 일어날까봐 잠자코 계시지만 나는 분해서 참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할 말을 해주지 않으면 버릇이 된단 말이야. 안내. 그래도 이 와중에서 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하네요. 1943년 3월 10일 수요일. 키티, 어젯밤에는 정전이 되는데도 밤새도록 총소리가 도시 전체를 흔들어댔어. 나는 아직도 총소리나 폭격기에 관련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밤이 되면 나는 아빠의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어린애 같은 짓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서로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사포 소리가 심해지면 어쩔 도리가 없어. 운명론자인 판단 아주머니는 울상이 되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머나 대포를 너무 쏘아대네 하고 연불처럼 중얼거리셔. 아주머니의 말은 아유 무서워 하는 말과 같은 뜻이야. 전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는 촛불이라도 켜놓으면 한결 견디기 나을 것 같아. 아빠에게 촛불을 켜달라고 졸라댔지만 아빠는 위험하다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 그때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어. 기관총 소리는 고사포 소리보다 더 살벌하고 무서워. 엄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의 만류를 뿌리치고 초에 불을 당겼어. 가느다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면서 초라한 방안을 밝혀주었지. 뭐니 해도 안내는 전쟁에 익숙한 군인은 아니에요 하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아빠는 결국 입을 다물고 불꽃만 쳐다보고 계셨어. 너에게 판단 아주머니가 공포에 떨던 다른 사건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아마 아직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은신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는 마당에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어. 어느 날 밤 아주머니는 다락방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들으셨어. 아주머니는 도둑놈인 줄 알고 크게 놀라서 아저씨를 깨우셨는데 아저씨가 눈을 떴을 때 들린 것은 도둑놈의 발소리가 아니고 겁먹은 운명론자의 심장 고동소리뿐이었지. 여보, 도둑놈들이 소시지와 콩을 전부 훔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패트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아주머니는 안달했어. 설마 패트를 훔쳐가지는 않았겠지. 걱정 말고 나 좀 자게 해줘. 하고 아저씨는 다시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그날 밤은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떨기만 하면서 밤을 새웠어. 며칠 후에 판단 아주머니는 다시 기분 나쁜 소리에 잠이 깨었어. 이번에는 패트가 램프를 들고 다락방으로 달려 올라갔대. 도대체 무엇이 달아났을까? 그것은 큰 쥐들의 떼였대. 도둑의 정체를 안 다음 무시를 수문장으로 세웠더니 불청객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적어도 그날 밤만. 그런데 패트가 얼마 전에 묵은 신문을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가 무심코 문에 손을 댄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어. 한눈을 팔다가 큰 쥐에게 손가락을 물렸다는 거야.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 있는 곳으로 달려온 그의 파자마에는 점점이 피가 배어 있었어. 쥐를 보기만 해도 몸서리 치는데 게다가 물리기까지 했다니. 안내. 아이고야. 쥐가 그렇게 잘하는구나. 큰 놈은 그런가 봐. 1943년 3월 12일 금요일. 키티, 너에게 특별히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어. 젊은이들의 옹호자인 엄마란다. 우리에게 버터를 특별 배급해 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다. 병 속에 넣어 말려둔 혀 가자미가 상해서 무씨와 보씨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 보씨를 본 적이 없겠지? 보씨는 우리가 은신처로 오기 전부터 이 집에서 창고와 사무실의 쥐를 지키던 고양이야. 보씨는 독일 병정이라는 뜻이랍니다. 보씨라는 괴상한 이름이 붙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원래 이 집에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어. 한 마리는 창고, 다른 한 마리는 다락방의 수문장이었는데 이 두 고양이가 가끔 마주치면 꼭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곤 했어. 싸움을 거는 쪽은 언제나 창고의 고양이지만 이기는 쪽은 다락방 고양이였지. 그래서 창고의 고양이는 보시, 다락방 고양이는 토미, 영국 병정이라는 뜻이랍니다. 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 후 토미는 없어지고 보시만이 남아서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반가이 맞아줘. 요즘 우리는 강낭콩만 먹었기 때문에 그 콩을 보기만 해도 실증이 날 정도야. 빵도 이제 동이 나버렸어. 아빠는 슬픈 듯한 시선으로 식탁을 둘러보고 침울한 표정이셔. 가엾은 아빠. 나는 이나 보디어 바케르가 지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몰두하고 있어.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선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렇지만 전쟁이며 작가며 여성 해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몰두할 만한 책은 아니야. 독일 본토에 굉장한 공중 폭격이 있었다는 뉴스. 판단 아저씨는 담배 부족으로 저기압 상태. 깡통 채소를 먹을까 남겨둘까 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결국 내가 이겼단다. 내 구두는 스키화 외에는 모두 못 쓰게 되어버렸어. 6플로린 반을 주고 산 샌들은 겨우 일주일밖에 신지 못했어. 미프가 다시 암거래로 사다 주겠지. 아빠의 머리는 내가 깎아드리고 있어. 아빠는 내 솜씨가 좋으니까 전쟁이 끝나도 이발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농담을 하셔. 단지 내가 아빠의 귀에 너무 자주 상처를 내지만 않는다면. 안내. 43년 3월 18일 목요일. 키티, 터키 참전. 모두 흥분해서 다음 뉴스를 기다리고 있단다. 안내. 3월 19일 목요일. 금요일. 키티. 겨우 1시간 후에 기쁨은 실망으로 변해버렸다. 터키는 아직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단지 외무부 장관이 터키는 곧 중립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다음 광장, 갈로 속에 영국 런던의 왕궁 앞에 있는 광장이랍니다. 다음 광장에서 신문파리가 터키가 드디어 연합군에 가담했다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덤벼들어 신문을 빼앗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쁜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야. 500길드나 1000길드, 1길드가 약 100원 정도랍니다. 그러면은 500길드는 5만원이네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네. 500길드나 1000길드짜리 집회는 통용을 금지한다고 발표되었어. 그것은 암거래 상인이나 우리같이 불법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함정이야. 만약 1000길드짜리 지폐를 쓰려면 그 지폐의 입수 경로를 정확히 밝혀야만 해. 그리고 세금을 지불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다음 주까지 뿐이란다. 디셀 씨는 구식 치료기를 구했어. 곧 내 일을 전부 검사해 주실 거야. 전 독일의 지도자가 부상병과 이야기하는 것이 방송되었어. 가련한 느낌이었어. 그들의 문답은 이런 식이었어. 하이니리 셰펠입니다. 어디서 부상당했나? 스탈린그라드 부근입니다. 어디를 부상당했나? 양쪽 발을 동상으로 절단하고 왼쪽 팔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꼭두각시 극과 같은 거야. 부상병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에 긍지를 느끼는 것 같았어. 그들이 부상당한 만큼 어떤 부상병은 총통과 악수할 수 있는 영광에 감격한 나머지 관로 속에 아직 손이 제대로 남아 있었다면 감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 안내.